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한 기독교 사학의 채플 수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플 수업을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비기독교인 학생이 들을 만한 대체 과목이 없다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번 권고안의 결정이 기독교 사학이나 채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교 채플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화여대 교목실장이신 전병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시고요. 숭실대에서 강의하시는 함승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권위가 최근에 권고안을 내린 내용부터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사립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채플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삼았고 대체 과목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의 수업권이라든가 학생이 수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좀 치중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대학의 권학 이념을 실현할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일정 부분 그 권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어떤 자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업이나 강의도 대학이 조정하고 조절할 대학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서 봐서는 인권위가 너무 과한 그런 앞선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과하다라고 네, 하셨죠. 저도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강조한 기독교 대학의 필수 교환 과목입니다.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대체 과목을 만들 것을 권고했거든요. 저는 이번 권고는 그러니까 종교적 권학 이념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계 사립대학, 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고 이후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심상치 않다. 좀 깊게 들여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많은 다른 기독교 사학이 있고 채플 수업을 한 제가 아는 걸로는 70~80% 학교들이 채플 수업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유독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채플의 형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사실 전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채플의 변화라든가 학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대학은 종래의 교회에서 하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진행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또 자세히 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알겠습니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안이 이제 주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개인의 어떤 종교 자유의 권리랑 그다음에 기독교 사학이 학교 운영을 하는 어떤 자율성의 문제랑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학교 운영을 하는 것들을 훼손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2001년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체는 자율성에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자율성의 구현은 사립학교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고는 사립학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조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1조는 사립학교는 두 가지 자율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주성이고 하나는 특수성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자주성은 그 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고, 특수성은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을 특수하게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 권고안은 기독교 학교의 특수성,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 과정을 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맞서서 예를 들면 개인의 학생으로서의 인권이랄까 그 특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자유 물론 중요하죠. 개인의 인권 중요한데 커다란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적 목표의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거나 개인의 인권이 우선해서 이런 권고안을 내렸다. 저는 조금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멸공봉사에까지 이루어진 이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제한하거나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창의성 이것을 제가 뭐 제한하거나 그런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런 자유가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어떤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학의 주체적인 목표나 주체적인 그런 강의 실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 나 개인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요즘에 활사개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개인을 살려서 공공적인 이익을 함께 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인권의 권고도 일정 부분 한 이 정도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의 종립학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대학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는 문제도 이 정도쯤 와서 저는 만나는 지점을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일방적으로 권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 예배 형식의 수업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다. 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어디 불교 예배나 이런 예배 가면 싫어하듯이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나의 종교적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인권은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것도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뭐 대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거든요. 예를 들면 몇 시까지 학교에 와야 된다.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거고요. 대법원 판례 이 비슷한 그 체풀로 한정됐을 때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어떤 체풀에 관련된 어떤 그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거는, 하나는 그 중등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에서의 체풀 관련된 판결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체풀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두 유형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한 학생들이 나는 종교적 선택, 내 종교적 선택을 학교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학생이 그 학교를 선택했느냐, 이 학생의 선택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판결의 내용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이끌거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학생이 학교에 강제 배정됐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어떤 건학 이념에 찬동하지 않고 강제 배정 방식을 통해서, 예컨대 불교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고 기독교 학생이 불교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학교의 종교적 건학 이념 구현에 제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학의 경우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숭실대학교 판례는 아주 명백하게 학교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에 선택을 해서 학교에 학생이 입학하였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누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론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독교 정신이나 이런 가치를 이제 교육한다. 그렇죠? 교육기관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육의 방식으로서 꼭 예배여야 하는가? 체풀의 어떤 형식을 두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희도 좀 난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체풀에 한정돼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그게 의아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게 좀 저는 고민인데 지금 기독교 대학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 종파 교육 아니고 정말 기독교적 인성 교육, 기독교적 인격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채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죠. 필수 교양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채플의 관점을 둬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있어서 그 채플이 어떤 식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채플의 형식이 뭐 인권의 권고도 보니까 뭐 찬양, 기도, 뭐 설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걸 지향해라. 그런 인권의 권고 사항이 있는데 채플이라는 건 어찌 보면 기독교 사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차라리 전 요번에 기독교 필수 교양 과목에 대해서 어떤 좀 다른 접근이 있었으면 그건 제가 많이 포용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채플에 관해서는 형식이 어땠다라든가 내용이 어땠다라든가 그걸 따지기 이전에 채플에 관해서 대체 과목을 하라. 그것은 어떤 뿌리를 바꿔라. 사실은 그런 식의 권고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체프만 해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거 역시 학교의 선택권입니다. 채플도 드릴 수도 있고 채플만 드릴 수도 있고 채플을 안 드릴 수 있는 건 학교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학교의 선택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이런 식의 권고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과잉한다.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제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학교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대학 예배를 6학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대학교 학칙은 위헌무역의 학칙이 아니다. 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학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인권위는 그 예배를 갖고 꼭 그것만 해야 돼? 다른 것도 해봐. 이거 꼭 그 방식만 있어야 돼? 이거는 학교가 선택해야 될 부분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제한하고 또 재현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학들이 모두 다 채플을 드려라 말아라 하는 권고 사안이 아니고 예, 예. 요 특정 대학교가 네. 한 학생이 네. 내가 이제 이거 아니면 네.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체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네. 강구해 달라라는 특수적인 예외적인 조항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게 시금석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기독교 학교의 보편적인 다 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비기독교인들이 있는 한 이 논의와 이 문제는 끊임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학교에 미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잘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제 개인의 인권들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 우리의 권학의 점을 꺾는다. 특히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는 굉장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영린을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독교 학교의 어떤 정체성, 뿌리 같은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쉽게 네. 얘기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현실 상황이랄까요? 이 채플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기준을 해서 좀 현대교회 유형을 나눠볼 때 앤디 랑포드라는 예배학자가 감리교 예배학자인데 현대교회 예배 유형을 세 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통적인 리터지카란 예전적인 예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레젠 워십 찬양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보면은 지금 이 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주일 낮 예배 혹은 큰 예배라고 얘기하는 그 예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리터지카란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정도는 다 프레젠 워십,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좀 특수한 대형 교회,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구도자 예배, 소위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좀 있는데, 대학 채플에서는 이것을 전부 좀 혼합해 가면서 주로 열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앤디 랑포드라는 예배학자이자 신학자가 예전적인 예배가 복음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찬양 예배는 현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구도자 예배는 현관에 못 들어오고 저 계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독교인 수가 대학에서 10%를 넘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뭐 20%, 30%였는데 그러니까 90% 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집 안에 들어와 있기는커녕 현관에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저 계단에서 들어올까 말까라고 서성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 체프를 관련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단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이미 뭐 늦으면 못 들어온다라고 그 예배 현관을 닫아 놓을 수 없어요. 이제는 열어놓기도 하거니와 현관으로 내려가서 계단까지 내려가서 학생들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제가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는 그러면 네. 요번에 문제가 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세 종류의 예배 형식에서 어떤 측에 속한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이 사안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문제인 건지,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제 체풀이 제도적으로 맞냐, 인권이 맞냐, 그런 네. 부분을 좀 논의는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그 학교 체프를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인권위 권고사항을 그냥 슬쩍 보면은 그 형식이,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 예배 내용에 있어서 형식이 이렇다 그러면서 조금 자가당착적인 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정말로 종파 교육이면서 전도하는 교육인 거냐, 내용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기독교 교양이라든가 기독교 인문, 아니면 실제적으로 더 넓혀서 세상 인문학까지도 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예배였느냐 아니었느냐,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학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기독교적인 종파적인 냄새를 갖고 있다라고 아마 반감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인권위 권고는 형식이 그러하니 내용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형식이 뭐 찬양, 기도, 뭐 설교라고 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설교 형식에서 인문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예술적인 요소, 현대 체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학교가 조금 운영의 묘를 조금 덜 살리지 않았나. 물론 아무튼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세심한 체풀을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약간 애매했달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종파 교육과 종교 교육을 구분하더라고요. 종교 교육은 일반 종교학의 측면에서 뭐 이슬람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순기능, 또 어떤 종교적 문해 능력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종파 교육은 그 종교 자체, 기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종교 전파 교육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종교 교육입니다. 일반학 안에서는 종교 교육이고 종파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좀 이해하면 쉽게 말해서 좋겠고요. 전도한 것과, 그렇죠. 그 종파 교육하는 교육입니다. 것과. 예.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들은 종파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종교 교육은 국공립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국공립학교는 이슬람도 가르칠 수 있고 불교도 가르칠 수 있고 다양한 종교적 문해 능력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교육은 국공립학교에서 어떤 개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라면, 사립학교는 종파 교육을 하게끔 지금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야, 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개인이 물론 그 대학을 선택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한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전도나 선교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좋은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돌멩이를 던졌다고 봐요. 파장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표현이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또 반기독교적 정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듣기에도 거부감이 없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놀라운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가치들 그리고 또 그것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던 기독교의 진리를 과연 잘 전달하고 있었는가? 기독교 학교가 그런 어떤 반선적 그 어떤 회초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가 과연 기독교 교육을 질적으로 잘하고 있었는가.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다 동의할 만한 방식으로 또 그들의 거부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기독교 교육을 잘 구현해내고 있었는지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자성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요거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말을 쓰셨는데 더 큰 범위죠, 사실은. 근데 기독교 사학이 추구해야 할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회나 주일학교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 교육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기독교 사학은 사립학교를 세운 목적이 기독교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네. 일반적인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이 종교기관은 아니고 일반 대학들 중에 선택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공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인권 감수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교육이라고 정의할 때 아주 첨예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형식을 기독교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혼합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대학이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는 조금 범위가 저희는 커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와 인성교육이라는 제목, 그다음에 기독교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양, 배화여자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현 세대 학생들과 가까이 가고 학생들과 만나고 그리고 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할 것이냐는 측면에서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그거보다는 그건 좀 협의에 있고 대학에서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은 인성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형식도 기독교 교육을 갖춰야 되고 내용은 오히려 기독교 교육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좀 브로드하게 펼쳐오는 감이 있어요. 어떤 땐 그게 좀 더 교회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어요. 목사로서는. 그게.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대적인 상황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교육,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그런 개념에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두 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학교. 그러니까 신앙의 전문성과 학교의 전문성을 두 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과 신앙이 기독교 교육의 저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력만 갖추는 일반 학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앙만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절충한, 그러니까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라면 일반 학문으로서의 전문성을 학교가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교육적 역량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 학교에서 앞쪽에 있는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실력과 신앙을 함께 양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플의 문제는 저는 일반 학교가 아닌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일반 인재가 아니라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에게는 정체성을 건드는 문제다. 우리 일반 학교가 하라는 것이냐, 이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 이번엔 학생들 입장에서 혹은 사회 입장에서 그렇게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사학들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채플 수업이나 이런 건 정체성과 같고 필수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지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은 학교가 할 말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육을 온전하게 하고 있었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정말 신앙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맞이하고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고 있었다면 그 누가 이 법적인 제도 앞에서 이런 소송을 걸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자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온전하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 학교가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우린 이런 특수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일반 학교랑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어떤 구별된 교육의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저는 그 내부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하는 굉장히 큰 기회가 돌아봐야 됐다고 되는 계기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학 안에서 혹은 이제 한국 역사 안에서 이제 이런 기독교 사학이 해온 역할이 많이 있는 걸로 알죠. 네.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일반 9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이랄까 체풀 수업이랄까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제안들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필수 교양 과목으로 이제 기독교 과목이 있는데요. 이게 제목이 점점 바뀌어졌어요. 저희 대학만 해도 기독교 이해 뭐 그러다가 이제는 기독교와 시민교양, 그다음에 종교와 시민교양, 그리고 뭐 기독교와 현대사와 기독교, 심지어는 기독교를 빼놓고 종교와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교양 과목들의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양교육센터가 다 학교마다 대학마다 있어서 그걸 좀 저희가 걸르면서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또 교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교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관여하는 한국 대학에 관여하는 한 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교육은 교양이 아니라 소양이다.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우리가 수용하고 도전을 이겨가느라고 우리가 애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교양 과목에 대해서. 또 하나 체풀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풀을 어떻게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말한 앤디 랑포드라는 학자가 이제 예배의 유형 스타일을 이렇게 나눴어요. 참여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공연, 구경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엔터테인먼트로 초대로 만드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셋을 저희들이 다 믹스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는 고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 라디오 채플도 있어요. 한 기숙사에서 저녁에 학생들 쉬는 조금 약간 깊은 밤쯤에 라디오 채널, 학교 채널을 통해서 음악도 주면서 개인 신상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얘기도 하면서 라디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DJ가 돼서 디스크 자키가 돼서 그런 고민, 그런 염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채플은 조금 많이 다변화되고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진심과 진정성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학생들은 채플이거든요. 믿지 않거나 더군다나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타종교인에 있어서 채플은 기독교 채플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 기독교 채플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채플도. 그래서 아까 그 대학 사례가 진심이나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나름대로 그 종파교육이라든가 전도를 해서 진심을 다했겠지만 21세기 학생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겠느냐 하는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실 저는 이번 권고가 좋은 것들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가 체플을 어떻게 또 다변화할 건지, 또 말씀하셨던 이 진심과 진정성을 체플해서 어떻게 담아낼지 그런 고민들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한국 교회가 저는 그 이런 기독교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기독교인 또 반기독교인이 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질적으로 잘 준비돼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원해야 되고, 예컨대 목사님께서 교목실장으로 계신데 해야 할 일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학생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그 교목실의 역량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근에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범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들과 연대해서 질적인 기독교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저는 기독교 교육이 아무리 법과 제도로 올가매도 정말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더 얘기 나눌 수 없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또 진심이 닿으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로 앞으로 기독교 사학들은 체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부감 없는 체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기독교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오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